지난 2012년에 부채가 전혀 없던 가구 가운데 30%가 올해는 빚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애플 상대 1차 소송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의 결정을 파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담배값 인상 요인을 제외할 경우 0.8%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노차권자 자회사에서 벗었고 금호타이어도 이달 중 워크아웃에서 졸업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박미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 매수세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 증권부 김창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개인의 매매 공방 속에 보합 마감했습니다. 5일 코스피 지수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거래일보다 0.01포인트 오른 1986.62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매매 공방을 펼치자 지수도 제자리 걸음했습니다. 외국인은 710억 원을 순매수했지만 개인이 626억 원어치의 국내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기관도 124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간밤에 유럽중앙은행이 시장 기대와 달리 추가 부양책을 내놓지 않자 실망한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내던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업종별로는 종이목재, 비금속 광물, 기계, 전기전자, 의류정밀 등이 상승했으며 화학, 의약품, 철강금속 등이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모비스 등이 올랐고 SK하이닉스, 한국전력, 삼성생명 등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49% 오른 550.85포인트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1원 10전 내린 1114원 1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는 18일 유가증권시장에 입성하는 제일모직의 공모가가 결정됐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도 전해주시죠. 오는 18일 유가증권시장에 입성하는 제일모직의 공모가가 53,0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일모직의 공모 규모는 1조 5,237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금액 기준으로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에 이어 역대 세 번째 큰 규모입니다. 제일모직은 지난 3일부터 이틀간 공모가격 산정을 위해 기관 투자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 예측에서 경쟁률이 438.1대 1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전체 공모 주식의 60%인 1724만 9,970주 모집에 7,400여만 주가 청약됐습니다. 청약금은 400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4일 시장에서 추정한 금액보다 2배가량 늘어난 규모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및 증권사가 대부분 수요 예측에 참여했습니다. 세계 1위 자산운용사인 블랙록과 해외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 아부다비 투자청, 싱가포르 투자청 등 해외 기관도 청약에 뛰어들었습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제일모직이 수요 예측 전 기관을 상대로 한 기업 설명회에서 제일모직,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설명하며 기업 가치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한 점에 기관이 매력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오는 10일부터 이틀간 우리사주조합과 기관 투자가 청약 후 남은 574만 9,990주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제일모직에 대한 투자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일반 청약에서 역대 최대 청약 증거금이 몰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원상필 유한타증권연구원은 삼성 SDS 공모주 청약 열기가 제일모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청약 증거금 최고 기록은 2010년 5월 삼성생명 공모 당시 19조 8,444억 원입니다.
앞서 공모를 진행한 삼성 SDS에는 15조 5,520억 원의 증거금이 몰렸습니다. 공모가 기준 제일모직의 상장 후 시가총액은 7조 1,500억 원가량으로 우리은행에 이은 36위가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김창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2012년에 부채가 전혀 없던 가구 가운데 30%가 올해는 빚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 부채가 없던 가구 중 올해도 부채가 없는 비율은 70%, 있는 비율은 30%였습니다. 반면 2012년 부채가 있던 가구가 2014년에 부채를 모두 청산한 비율은 16%에 불과했고 부채가 남아있는 비율은 84%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2012년에 부채가 1억 원 이상에 달하던 가구 중 올해도 1억 원 이상 유지된 비율은 76%나 됐습니다. 부채가 없다가 부채가 발생한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는 상용 근로자가 40.7%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자 37.4%, 임시 일용 근로자 27.3%, 기타 14% 순이었습니다. 또 2011년에 소득 분위가 지난해 유지된 비율은 58%, 상승 하락한 비율은 각각 21%로 집계됐습니다. 소득분이란 가구의 소득을 규모 순으로 5등분한 것으로 5분위 소득이 가장 높고 1분위 소득이 가장 낮습니다. 소득분위가 유지된 비율은 하위 20%인 1분위와 상위 20%인 5분위에서 각각 76%, 71%로 기록돼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계층 간 이동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애플 상대 1차 소송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의 결정을 파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5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세네즈의 지원에 루시고 판사가 주재한 1심에서 삼성전자는 자사 제품 중 23종이 애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원고 애플에 9억 3천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 삼성 측 캐트린 설리반 변호사는 자동차 4컵 지지대 특허를 위반했다고 자동차 전체 판매 수익을 가져가는 것과 비교하며 애플은 삼성 스마트폰에서 삼성 이익 정보를 받아갔다고 지적했습니다. 애플 측 윌리엄 리 변호사는 삼성은 2년간 시장 점유율이 곤두박질 치자 3개월 만에 아이폰과 똑같은 것을 들고 나왔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는 이날 삼성과 애플 어느 쪽을 지지하는지 언제 선고 판결을 내릴지에 대한 암시를 하지 않았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만약 항소심에서 삼성전자가 1심을 뒤집는 데 성공한다면 이번 소송이 경쟁자의 발목을 잡으려는 애플의 무리한 조치였다는 삼성 측의 입장이 인정받게 됩니다. 디플레이션 위기에 유가 하락까지 겹치면서 담배값 인상 요인을 제외할 경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8%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삼성증권은 오늘 유가 하락 영향 점검 보고서에서 이렇게 분석하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 0.8%는 지난 1999년 이후 1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담배값 인상 요인이 있어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4%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2.3%, 한국은행은 2.4%로 예측하는 등 정부 전망치는 아직 2%대에 머물러 있으나 민간 기관들은 지난달부터 일제히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1%대로 낮추고 있습니다. 또 삼성증권은 지난달 내년 하반기 경제 성장률이 3%대 후반으로 올라가도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이번엔 한국은행이 내년 상반기 중 많으면 2차례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허진웅 연구원은 최근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 유로존과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마저도 적정한 인플레이션을 유지하기 위해 통화를 재팽창시키는 리플레이션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한국은행 금리 인하 전망도 이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호 아시아나 그룹의 핵심 계열사들은 그룹이 경영 위기를 겪었던 지난 2010년 이후 사실상 5년 만에 채권단 폼을 떠나 독자 경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이 5년 만에 채권단 관리를 벗어나 경영 정상화에 들어갔습니다.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오늘 아시아나항공의 자율협약 졸업 안건에 대해 8개 채권은행의 의견을 모은 결과 만장일치로 자율협약을 졸업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향후 차입금 상환 계획과 여신 비율 재조정 등의 절차가 끝나면 아시아나항공은 내년부터 독자 경영을 하게 됩니다. 채권단 측은 아시아나항공이 자율협약 개시 후 정상적인 외부 자금 조달을 지속했고 자력으로 영업과 재무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졸업 요건 가운데 부채 비율을 600% 이하로 유지하라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모 기업인 금호산업의 경영이 정상화되는 등 그룹 경영이 개선된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채권단은 또 항공기 도입이 집중되는 2015년에서 2016년도 자금 소요를 감안해 1조 원 규모의 기존 채권의 만기를 2년 연장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09년 말 금호 아시아나그룹이 대우건설 유동성 위기로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2010년 1월 7일부터 채권은행 자율협약에 의한 공동관리에 들어가 현재까지 경영 정상화를 추진해왔습니다. 채권단 관계자는 향후에도 채권은행은 아시아나항공의 중장기 발전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자율협약 졸업과 함께 워크아웃 졸업이 논의되고 있는 금호타이어도 조만간 워크아웃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단은 지난 4일 열린 채권은행 협의회에서 이달 중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 종료 안건을 공식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금호타이어의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있고 워크아웃 졸업 요건을 대부분 충족시켜 독자 경영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또 채권단은 미국 조지아 공장 건설 등 계획된 투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금호타이어의 채무 상환을 워크아웃 졸업 후에도 당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채권단은 다음 주쯤 워크아웃 종료 안건을 공식 상정해 채권단 동의 과정을 거쳐 오는 18일 최종 워크아웃 졸업을 금호타이어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핵심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과 금호타이어가 독자 경영을 시작하면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사실상 경영 정상화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업종마다 위기를 외치는 불황 속에서 렌터카 업계는 두 자릿수 성장세를 기록하며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더욱 국내 자동차 시장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렌터카 비중이 낮아 앞으로 성장 잠재력도 크다는 평가인데요. 이런 전망을 증명이라도 하듯 KT 금호 렌터카의 인수전은 많은 기업들이 몰려 대박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훈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 후반의 직장인 윤성웅 씨는 첫 차 구매를 고민하다 최근 장기 렌터카로 차량을 이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변에서 권해서 한번 이용하게 됐는데요. 실제로 신차 할부나 리스 대비해서 저렴했던 게 사실인데 초기 비용이라든지 세금 같은 거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편리했었어요. 최근 윤 씨처럼 법인 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장기 렌터카를 찾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취업과 결혼, 육아 부담에 짓눌려 목돈 마련이 쉽지 않은 젊은 층의 경제 사정과 단기간에 다양한 차를 즐기려는 소비 욕구까지 더해지면서 개인 장기 렌터카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인 고객이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개인 고객이 급증하면서 국내 렌터카 시장은 최근 4년간 연평균 12.3%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더욱이 아직 선진국 자동차 시장에 비해 렌터카 비중이 낮아 업계는 최소 향후 4-5년간 10% 이상의 성장률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 렌터카 시장은 전체 승용차 대수 대비해서 약 한 2.5% 정도 되는 시장입니다. 이에 비해서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약 4에서 5% 정도 수준이라서 아직까지 성장이 더 남아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지난달 마감된 KT 렌터카의 예비 입찰에는 예상보다 많은 기업들이 몰려 렌터카 사업 전망이 밝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국내외 대기업은 물론 사모펀드까지 포함해 무려 20여 개의 기업이 인수의향서를 제출해 말 그대로 흥행 대박을 이뤘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주주인 KT와 매각 주관사인 크레디트 스위스는 9곳에서 10곳의 적격 인수 후보자를 선정해 실사를 진행 중입니다. SK네트워크스, 롯데그룹,
한국타이어 등이 1차 관문을 통과했고 GS 리테일 등은 고배를 마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6천억 원대로 예상되던 매각 금액이 1조 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1조 원대 매각이 성사될 경우 2009년 KT가 대한통운에서 인수했던 3천억 원대보다 3배 이상 높은 가격입니다. 업종마다 성장률이 곤두박질치고 있는 가운데 두 자릿수 성장률의 KT 렌터카 인수전이 뜨겁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흥행에 매각액이 1조 원을 돌파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요즘 국제 유가가 줄줄이 하락세를 타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국제부 민병권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시아 판매용 원유에 대해 폭탄 세일을 단행했다고요?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시아 고객들에 대해 이메일을 보냈는데요. 시각은 런던 시각 기준으로 4일 정오 무렵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최대 국영 석유회사는 아람코가 보낸 것인데요. 내년도 1월에 인도할 아랍 경유 가격에 대해 정책을 담은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두바이산 원유의 국제 유가보다 배럴당 2달러씩 더 싸게 원유를 팔겠다는 내용인데요. 해당 가격 할인은 아시아 등에 대해서만 해당됩니다. 네, 사우디가 굳이 아시아에 대해서만 유가 할인을 단행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시아의 석유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 경쟁국인 미국 등을 제치기 위해서인데요. 아시아 신흥국들의 경제 성장세가 다른 지역들에 비해 빠르게 성장하면서 상대적으로 석유 수요도 가파르게 증가해 왔습니다. 특히 중국이 아시아에선 가장 큰 석유 소비국인데요. 중국은 미국과 더불어 현재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석유의 약 40%씩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산유국들이 주도해오던 국제 석유 시장에서 근래 미국이 소비국으로서뿐 아니라 강력한 생산 라이벌로 떠오르면서 사우디가 공격적인 가격 할인 공세를 펴게 된 것입니다. 네, 앞서 미국이 석유 시장의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경쟁자들을 추격하고 있나요? 현재 미국은 사우디에 이어 세계 2위의 원유 생산국으로 성장했는데요. 하루 평균 원유 생산량이 900만 배럴선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1000만 배럴선을 넘어서리라는 게 시티그룹의 분석인데요. 과거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최고 수준이었던 게 1970년대였는데요. 당시에는 한때 매일 960만 배럴 가량을 생산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생산량은 이미 기존 최고 수준에 육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이 기록마저 갈아치우게 되는 겁니다. 미국은 원유 생산량이 역대 최고 수준에 육박하면서 석유 자금 능력이 크게 올라간 상황인데요. 그만큼 석유업계에서는 그만큼 해외에서의 원유 수출 비중은 크게 줄어들어서 현재 최저 수준에 이르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미국의 석유업계는 자체 원유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방침인데요. 이렇게 공급이 늘면 자연스럽게 가격 경쟁이 붙어서 원유 가격이 싸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노스 다코타 지역에서는 일부 원유 가격이 최근 배럴당 49.69달러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현재 국제 원유가가 원유 종류에 따라서는 대략 60달러, 배럴당 60달러 중반대에서부터 60달러 후반대 선으로 포진돼 있습니다. 따라서 배럴당 50달러 밑에 판매가 된다는 것은 국제 유가에 비하면 그야말로 가격 파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가격 할인 경쟁이 과열되면 서로 제살 깎아먹는 출혈 경쟁이 돼버리는 것 아닌가요? 네, 사실 그 부분을 사우디가 노리고 있는데요. 중동 산유국처럼 일반 유전에서 원유를 뽑아내는 나라보다는 미국의 원유 생산업체들이 생산 원가가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가격이나 경쟁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원가 경쟁력이 낮은 미국이 사우디 같은 기존 산유국보다 먼저 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석유업계의 분석인데요. 미국의 원유 생산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일반 유전이 아니라 셰일 오일 유전이나 오일 샌드라고 하는 특수한 지층에서 원유를 추출하기 때문입니다. 셰일 오일의 손익분기점은 배럴당 적게는 40달러에서 많게는 80달러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오일 샌드는 손익분기점이 45달러에서 95달러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벌써 국제유가는 70달러를 밑돌고 있으니까요. 미국 등의 셰일 오일 업체 중 원가 경쟁력이 낮은 사업장들은 이미 문을 닫거나 투자를 중단하는 사례까지 일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유가 전쟁에서 미국은 패자가 되고 사우디는 승자가 되는 건가요?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불리한 게 사실이고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셰일 오일 생산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원유 생산 단가가 앞으로 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일부 업체들이 도산하게 되면 오히려 살아남은 업체들이 도태된 업체들의 시장까지 점유하게 되니까요. 한동안의 시련만 견딘다면 오히려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국제유가 하락 소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민병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흑인 에릭 가너를 체포하려다 목 졸라 숨지게 한 백인 경찰에게 뉴욕시 대배심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촉발된 맨해튼 도심 시위가 이틀째 지속되며 대규모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일부 시위대가 4일 아침부터 브루클린 다리 위와 타임스퀘어에서 거리 행진에 나섰고 뉴욕 경찰은 오전 중에 83명을 연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임스퀘어, 콜럼버스 서클, 록펠러 센터 등 맨해튼 번화가의 10곳에서 전날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시위에서 참가자들은 가너가 죽어가며 남긴 숨을 쉴 수 없다는 말을 구호로 외쳤습니다. 시위대 1000여 명은 자정께 맨해튼 남부 브루클린 다리의 도로를 점거해 경찰과 대치하다가 4일 새벽 1시께 해산했습니다. 이에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4일 밤 뉴욕 경찰의 수사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격앙된 민심을 가라앉히는 데 주력했습니다. 에릭 홀더 법무장관도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 경찰의 최근 몇 년간 지나친 무력 사용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다른 사건을 통해 경찰력의 남용을 인정함으로써 악화된 여론을 가라앉히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흑인 인권운동가들은 이달 13일 워싱턴 DC에서 경찰 폭력에 항의하는 국민 행진을 갖겠다고 공언하는 등 퍼거슨 사태로 불붙은 미국의 인종 갈등은 갈수록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바일 차량 예약 서비스 업체인 우버의 기업 가치가 6개월 만에 2배 늘어난 400억 달러, 한화로 약 44조 6천억 원에 이른다고 회사 측이 밝혔습니다. 트래비스 칼라닉 우버 최고 경영자는 최근 12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받았다며 이 자금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업 확장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칼라닉은 또 1년 전 21개국 60개 도시에서 우버 택시를 운영했는데 이제는 50개국 250여 개 도시로 늘어났다며 1년 전보다 6배 커졌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난 2009년 캘리포니아에서 설립된 우버는 스마트폰 앱으로 승객과 운전사를 연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을 사용해 이용객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운전자를 연결시켜주고 우버 측은 여기에서 일정 요금을 받습니다. 칼라닉 우버 최고 경영자는 2014년 한 해에만 우버가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었고 차를 소유하는 것보다 우버를 이용하는 게 더 경제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수백만 명이 자가용을 버리도록 했다며 대도시의 주차 문제와 교통 혼잡 문제 등도 새로운 차량 공유 시스템인 우버풀 덕택에 많이 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가 임금 불평등 해결을 위해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고 세금을 통해 부를 재분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LO는 올해 세계 임금 보고서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임금은 가족의 가장 큰 수입원이며 남성과 여성,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주자와 해당 국가 국민 등 사이에 임금 격차가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직업 창출이 모든 국가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라며 완전 고용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 소득 불균형 해소의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저임금 보장 대상을 넓히고 저임금 계층의 노사단체 교섭권을 강화하는 것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2013년 전 세계 평균 임금 인상률을 2.0%로 지난 2012년 2.2%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을 회복하려면 3.0% 내외가 인상돼야 합니다. 특히 중국을 제외하면 전 세계의 실질임금 인상률은 2013년 2.0%에서 1.1%, 2012년 2.2%에서 1.3%로 줄어든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2007년 이후 세계 실질임금 인상의 대부분은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 간 편차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선진국은 실질 임금 인상률이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0.1%와 0.2%로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지난해 아시아와 동유럽 임금 인상률은 6%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이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백지화하는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법안은 찬성 219명, 반대 197명으로 통과됐습니다. 공화당 소속 테드 유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무효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1,100만 명의 불법 체류자 가운데 400만 명 이상의 추방을 유예하고 일자리까지 주는 행정명령을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민주당이 아직 다수당인 상원을 통과하기 어렵고 의회 관문을 넘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실제로 입법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일방적인 조치에 항의 메시지를 보내며 연방정부 임시 폐쇄와 연계된 예산안 처리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조지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법안 처리에 앞서 공화당의 법안 표결 처리는 무의미하고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